DH에서는 3교시에 이어서 저희들이 협업 로봇을 이제 책에 있는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다양한 활용 사례나 실제 응용 적용되고 있는 사례를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보면 요즘 유통 물류 창고에서 아마존에서 어쨌든 아마존은 로봇에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존 창고를 생각을 해보면 로봇 이름이 페가수스라는 뭐 그리스 말을 따서 하고 있는데, 창고에서 사람이 입력을 하면 원하는 위치에 갖다 놓고 이제 그 배송하기 위해서 원하는 위치에서 가져와서 또 이제 그 트럭으로 옮기고 뭐 이런 거를 이제 하는 거죠. 로봇이 이제 거의 사람의 관여함이 없이 창고 안에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죠. 로봇만 돌아다니고 하는 거를 이제 응용 지금 이제 활용하고 있는 거고, 사실은 보면 요 DHL이라는 거 있죠. 오른쪽에 보면 DHL이 또 미국에서 유명한 그 물류 쪽에 유명한 회사인데, 여기에서 지금 그 보고서에 나와 있는 건데, DHL의 창고를 좀 봅시다. 창고. 왼쪽 위에가 이제 창고인데, 상하역이라는 건 물건을 싣고 물건을 이제 이제 가져오는 거, 배송하는 거, 이제 주는 거, 가져오는 거. 저 창고에 저장했다가 저장된 거 갖다 놓는 거. 이걸 상역, 하역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역은 내리는 거고, 상역은 실는 거고.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게 고정형과 모바일 피킹 로봇이 두 가지가 있어요. 고정되는 건 항상 동일한 위치에서 하는 로봇이고, 모바일이라고 하는 건 돌아다니는 거죠. 두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안에 보면 또 재고 관리를 이제 하는 로봇이 있어요. 돌아다니면서 필요한 물품이 뭐 부족한 거를 자동 주문을 해주는 로봇이 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트럭을 이제 뭐 이거는 뭐 로봇이 아니라 자동차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선반끼리 이동하는 거, 이제 안에 보면 이제 선반이 쭉 있겠죠. 선반끼리 이제 서로 이동을 하거나, 그다음 그걸 따라다니는 또 피커 추종 로봇, 뭐 이런 것들이 DHL에서 지금 개발하고 사용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요 드론, 배송 드론 있죠? 아마존에서 뭐 프라임에어라고 해서 하는 모델이 유명한데, 실제적으로 이제 아직까지는 100%는 상용화가 운영이 되고 있지 않지만, 멀리 산간 지역에, 그러니까 좀 그 방해되는 어떤 장애물이 없는 곳에는 드론으로 적당한 무기의 상품들은 다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라스트 마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게 라스트 마일이라는 게 그 유통물류에서 상당히 중요한 개념인데, 그 실제적으로 라스트 마일이라고 하는 거 고객의 접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객까지 갖다 놓는 거를 이렇게 얘가 로봇이 가요.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창고에서부터 이제 가진 않지만 트럭에서 어느 정도 집하하는 장소까지 갖다 놓으면 그 집하하는 장소에서 그 실어서 이렇게 자동으로 이제 로봇이 갖다 놓고 집에다 갖다 놓고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그 라스트 마일 배송 로봇이고, 예를 들면 이제 서울에서 평택으로 보내는데 서울에서 평택까지 저희 집까지 이제 라스트 마일 로봇이 오진 않겠죠. 그 뭐 수원이나 아니면 뭐 평택 근처에 창고에다가 다 실어놓고 거기서부터 이제 저희 집으로 배송 로봇이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보면 대형 건물 같은 경우에 이제 층간에 제가 3교시 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여기 오른쪽에 보면 여기 호텔에서 실제 서비스를 받는 거예요. 전화하면 또는 뭐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하든지 뭐 커피 한 잔 주세요 그러면 로봇이 갖다 주고, 뭐 서류를 좀 갖다 주세요 하면 로봇이 엘리베이터 타고 다 그 층을 가서 호출하고 물건 주고 다시 원위치로 가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으로 미국의 그 유명한 호텔 같은 데는 활용이 되고 있어요. 사람이 대면하지 않고 로봇이 가서 서비스를 하는 그런 것까지 지금 이제 상용화를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2017년에 좀 설문조사를 한 자료를 좀 보면 아래쪽에 보면 그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지금 뭐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는데, 그 로봇이 앞으로 얼마나 있어야 저희들한테 서비스 로봇이 보편화가 될 거냐라고 물어봤어요. 사람들한테 310명한테. 그래서 거의 이제 50% 가까운 사람이 뭐 한 5년에서 10년, 그 다음에 이제 10년에서 20년,
뭐 이렇게 뭐 3년에서 당장 될 거다 이런 사람도 있고 19%가 1, 2년 안에 갈 것이다 하는 사람도 뭐 1명 정도 있다는 건데 그 1% 그렇죠? 1%. 그래서 이제 보통 뭐 5년이나 10년 후에 2017년이니까 이제 지금으로 보면 이제 내후년죠? 아니면 이제 지금으로부터 뭐 한 10년 있다가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교 3교시 때도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인데 과연 어떠한 그 로봇이 우리가 보면 저희들이 보면 서비스 로봇 시장이 언젠가는 산업용 로봇 시장을 앞서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위에 있는 어떠한 상업용 로봇들도 일종의 서비스 로봇인데 협업 로봇이죠. 사람의 일을 도와주는 거니까. 그런 것도 이제 뭐 포함을 해서 보면 가정용에서 좀 생각을 하고 상업용 두 가지만 좀 보면 요 어떠한 상업용의 그 물류 쪽은 이제 그 31%, 청소하는 쪽이 33%, 자동차 운전하는 로봇이 33%. 가장 많이 있는 게 산업재해 현장, 화재. 이게 이제 사람이 들어가서 일하기가 좀 힘든 거죠. 이런 게 이제 보편화가 빨리 될 것이다. 희망하는 용도가 제일 많은 거죠. 사람이 접근이 힘든 곳을 가서 점검하는 로봇도 이제 두 번째로. 그러니까 뭐 밑에 상하수도 시설, 그다음에 이제 뭐 엄청나게 열이 많은 곳, 엄청나게 추운 곳, 뭐 이런 창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걸 사람이 하기가 좀 힘든 거죠. 어두운 곳, 좁은 곳, 뭐 산악지대, 뭐 힘든 곳, 뭐 이런 것들을 로봇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당장 상업용으로 많이 팔릴 것이다. 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설문을 조사한 거니까. 그 집에서 사용하는 서비스 로봇은 청소가 압도적으로 많죠. 로봇 청소기가 벌써 상용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 이제 많이 쓰일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방범, 이제 그 보안과 관련된 거, 비서 역할하는 거, 설거지하는 로봇, 그 다음에 사람의 관우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그 3교시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개호라 그러죠. 복지, 그거를 말씀드리고 교육, 이건 지금 교육에 대해서는 이제 사람들이 희망 연구로 선택 안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비서 역할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제가 언뜻 말씀을 드렸죠. 지금 AI 비서를 대체할 로봇이 그래도 가정용으로 좀 인기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제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310명이 적은 숫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설문조사라고 생각을 해서 책에도 이제 이런 얘기들이 좀 있어요. 앞으로 어떠한 로봇이 발전 방향이 갈 것이냐. 그렇죠? 뭐 제조나 상업용 쪽은 이제 분명히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거, 단순 반복적인 거, 위험한 거, 뭐 이런 쪽으로 당연히 갈 것은 이제 누구나 다 예측하고 있고, 요는 이제 서비스 로봇의 시장이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라고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어떠한 것들의 용도로 쓸 것이냐. 첫 번째가 청소, 방범, 비서, 설거지, 간호. 이건데, 제 생각은 교육 쪽도 좀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 나라나 뭐 전 세계적으로 물론 이제 학원에 다니긴 하지만 그 대화형으로 어느 정도 인공지능적 로봇이 완성 단계에 이르면 집에 가정교사를 이제 그 로봇이 대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뭐 어떻게 될지는 그 누구도 장담을 못하지만 장담할 수 있는 확실한 거는 서비스 로봇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다. 이거는 이제 누구나 다 예측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좀 이제 요즘 많이 나오는 뉴스나 뭐 신문 기사를 좀 보고 로봇 관련된 기사를 좀 열심히 좀 읽어보시고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의 종합 학문의 결과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로봇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 넓게 보면 뭐 자율주행차도 로봇이고 드론도 로봇이고 모든 움직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거기다가 생각하고 사고하고 판단하고 예측하고 분류하고 자기가 나름대로 다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가기 때까지의 상당히 많은 로봇 산업의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고 전 세계적으로 얘를 앞다퉈서 개발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많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1, 2교시 때 살펴봤을 때 밀리터리 테크 날리지에서도 사람이 안 싸운다 그랬죠.
이제 로봇끼리 전쟁하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나중에 정리하러 간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영화에서만 봤었던 어떤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많이 그 가시화가 되고 있고 사람들의 생각이 역시나 그쪽으로 개발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들에 관심을 가지고 좀 들여다보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책에는 농업용으로 이제 로봇을 이제 그 아그로보트라고 있어요. 아래쪽에 있는 그림에 이제 로봇인데 요 위에서는 사람이 실제 이제 이렇게 지나가기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로봇이 팔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딸기를 따요. 이게 이제 사람 손으로 이거 일일이 따기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사람은 위에서 이렇게 쭉 가고 이것도 이제 심지어 정지형이나 정치형이나 자주형 이러면 사람이 없어도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센서 기능, 이동 플랫폼 기능, 엔드 이펙트, 머니플레이션 하는 거, 매니플레이션 하는 거, 조작하는 거. 그래서 이제 왼쪽에 있는 것처럼 어떤 과일을 딴다거나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뭐 씨를 뿌린다거나 뭐 잡초를 제거한다거나 뭐 관련된 농업일을 이제 농사를 짓는 사람도 이제 상당히 이제 뭐 어떠한 게 좀 힘든 작업이죠, 농업이.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이렇게 해놓고 이제 다른 일을 할 수가 있고 이제 상당히 로봇의 힘을 많이 받을 수가 있다. 뭐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오른쪽 거에 있는 거지 저희 나라에서 개발하고 있는 거예요. 농림수산부에서 지금 시범 모델로도 조금 그 비닐하우스를 지원을 하고 이런 시스템을 지원을 해주면서 그 농업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 좀 복잡하죠. 복잡하지만 좀 보면 그 스마트팜 홈페이지라고 여기 있어요. 스마트팜 코리아 닷넷 들어가 보시면 그 요거에 대해서 이제 그림도 설명이 돼 있고 또 운영하는 거를 동영상으로 또 찍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시범 사업으로 지금 나라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인터넷이 기본적으로 돼 있고 농사를 짓는 건 여러분들 뭐 안 해봤겠지만 기본적으로 온도, 습도, 뭐 물 있죠, 물 이런 거, 그다음에 이산화탄소, CCTV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산화탄소 제어하는 거, 센서, 그다음에 이제 온도 조절하기 위한 뭐 이런 커튼도 있어야 되고 그 UPS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무정전 전원 장치 위에다 적어놨죠, uninterruptible power supply. 이제 요 그 정전이 되면 힘들어지는 거 아시죠? 이거 조절을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정전이 되는 걸 방지하는 UPS가 돌아가면서 평상시에는 전기가 에너지가 돼서 이제 작동을 하지만 정전이 된 경우 UPS가 가동이 되면서 그 정전이 보태질 때까지 이제 전기를 이제 보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보통 이제 중요한 시스템에서는 다 UPS, 우리 뭐 학교 서버에도 다 UPS가 있어요. 그렇죠? 그 중요한 그 파워 서플라이를 정전이 될 동안 공급을 해주는. 그러다 이제 원래 이제 정상이 되면 다시 원래 이제 전기 에너지를 쓸 수 있게끔. 그래서 밑에 보면 또 이제 뭐 물 조절하는 센서, 토양을 조절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영양분이죠, 양액 정보, 양액기, 이런 것들을 다 조절하는 거를 이제 통합 제어기를 거쳐서 스마트 온실 관리 시스템에서 확인을 하고 CCTV에서는 계속 이제 녹화를 한 장비를 또 하고 스마트폰으로 다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이렇게 여행을 다니면서 비닐하우스에 있는 게 잘 되고 있나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스마트팜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 전체적으로 요 나라에서 지원한 그 스마트팜, 이게 팜이 농장이거든요. 스마트라는 걸 또 앞에 써서 스마트 농장. 그래서 UPS라든지 영상 정보, 그다음에 제어 컨트롤 정보, 환경 정보가 이제 색깔로 빨간색은 이제 뭐 CO2라든지 뭐 이런 거, 그 센서 바람, 그다음에 뭐 풍속, 뭐 기타, 뭐 여러 가지 온도, 습도, 뭐 이런 게 이제 환경이고 컨트롤하는 정보가 이제 난방 장치, 뭐 측전 장치라고 해서 요 하드웨어 장비. 뭐 이런 것들이 파란색 정보로 흘러가고 요 CCTV라는 게 그 영상 데이터가 이제 녹화되고 하는 거죠. UPS라는 게 이제 전기 신호를 이제 보내는 필요한 전원 전기적인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데다가 이제 이렇게 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 그 몇 년 전부터 농림수산부에서 상당히 그 자기네 어떤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다. 그래서 농업도 이제는 그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 중에 하나로 발전을 이제 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요거에 대한 시설 투자가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초기에는 이제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어느 정도 몇 년 정도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주인한테 넘겨주고 관리하는 뭐 이런 형태로 하고 있어요. 이걸 이제 처음부터 농사를 짓는 분한테 다 하기에는 쉽지 않죠. 가격이나 뭐 운용하는 면이나 이런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렇게 해주고 가르쳐 주면서 실제 농사 짓는 분들이 관리를 하는 이런 사업을 이제 저희 나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책에 있는 유비 로봇은, 아비, 이 로봇 이름이 이제 유비인데, 회사 이름은 아닙니다. 유시카고 메디신이라는 회사에서, ABB라는, 이거 유시카고 메디신이라는 잡지에서, ABB라는 회사가 유비라는 로봇을 만들어 낸 거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이제 의료 로봇이에요, 의료. 의사가 요 로봇 장치를 가지고, 수술하는 거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그래서 요 제조업뿐만 아니라 상당히 지금 많은 분야에서 특히 의료 쪽에서 많이, 심지어 이제 잠시 후에 보면 이제 연주하는 것까지 지금 하는 뭐 이런 것까지 개발을 해서 하고 있고, 실제 의료 로봇은 이제 여러 가지로 또 분류가 됩니다. 수술하는 거, 시뮬레이션 하는 거, 재활과 관련된 거, 그다음에 아주 내장 안에 사람의 이제 내장 안에 들어가서 작은 거, 그죠? 마이크로.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하는 로봇. 다섯 가지로 보통 구분을 해요. 그래서 이쪽 산업도 이제 상당히 큰 시장이 예측이 되는데, 사람이 하는 것보다 로봇이 하는 게 정확도가 높아지면 사람은 이제 전체적으로 왼쪽에 있는 사람처럼 관리만 하고 나머지는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어차피 이제 사람 환자가 누워서 마취된 상태에서 있기 때문에 수술하는 거를 이제 프로그래밍을 해주게 되면 로봇이 알아서 할 수 있는 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고, 의료 서비스와 관련돼서도 3교시 시대 복지 개호 서비스라 그래서 고령화 때문에 일본에서도 많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는 지금 미국 조지아 텍에서 안구 수술 시뮬레이션. 그래서 이게 로봇이 실제 사람에게 수술하기 전에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봐요. 가상의 환자를 가지고 제대로 되는지 이거 몇 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의사가 되려고 하는 뭐라 그래, 레지던트, 의과 대학생들 실제 사람의 환자를 가지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실제 연습을 해볼 수 있는 용도로도 많이 쓰이는 거죠. 그런 건 우리가 시뮬레이션 하는 도구, 시뮬레이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뮬레이터. 이제 그런 용도로도 좀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비 로봇이 아까 이제 사진에서 흐릿하게 나왔는데 요거예요. 이제 사람 모습하고도 이제 점점 비슷해져 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오른쪽은 벡스터라는 로봇이고, 다 이제 제조업, 협업과 관련된 로봇이에요. 밑에 있는 유미라는 로봇이 지금 제조업에서 사용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센싱, 위에 있는 눈 모양의 센싱 가지고 동작을 하는 거죠. 이런 단순 반복적인 작업죠.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보면 유미가 실제 ATM에서 돈을 잘 찾고 있는지를 테스트 해봤던 거고, 이게 지금 사람이 없죠. 오른쪽에 사진 보면. 그렇죠? 그래서 보안죠. 들어오는 사람들을 체크하기 위해서 사람이 관리하는 게 아니라 로봇이 건물에서 근무하면서 사람의 이제 건물 입출입을 관리하는 그런 거죠. 뭐 인력을 대체하지만 인력은 사람 뭐 하느냐? 이 로봇을 개발하는 쪽으로 이제 공부를 하시고 또 노력을 하셔야 된다라는 시사점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이게 원래 사람이 하던 일을 로봇이 대체하면 인력이 일하던 사람이 일자리가 문제가 된다라는 사회적 논쟁이 많죠. 그런 경우에 어쨌든 이 로봇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부가가치도 높아지고 또 새로운 산업이 활성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하는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바람직한 해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개인과 가정농 서비스 로봇 시장 현황 및 전망이 포브스 IFR에서 예측한 자료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2022년에 9억
7천만 달러? 뭐 이렇게. 지금 2017년에 실제 자료가 2억 달러였는데, 그죠? 단위가 이게 10억 달러인가요? 20억 달러네요. 이거 이제 2020년은 90억 달러. 뭐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한 거고, 뭐 이 수치는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런 시장이 이렇게 커간다라는 건 뭔가, 그 새로운 일자리라든지, 새로운 산업, 새로운 서비스, 새로운 제품, 뭐 새로운 기술을 요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산업에 대해서 시장의 현황이나 전망을 예측하는 거는 상당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먼저 분석을 해서 전 세계의 전문가들이 예측한 자료를 가지고 활용할 수도 있고 본인이 직접 예측을 한번 해보기도 하고 뭐 이런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시장의 전망이 있는 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연구 개발을 하고 여러분들도 그런 데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고 시사점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사양되는 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시장의 전망이 있는 데라야지만 기업이 투자를 하고 개발하기 위한 인력을 뽑고 그 다음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이쪽에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하고 더 활성화되고 이러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보면 사실은 이제 78년에 뭐 이런 용접 로봇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게 로봇 용접하는 게 이제 좀 힘들고 어려운 작업이잖아요. 그렇죠? 뜨거운 열기가 있어서. 사실은 그 전부터 이렇게 제조 자동화, 생산 자동화, 뭐 자동화 정보 시스템 뭐 이런 거 뭐를 많이 좀 제조업에서 썼었어요. 이게 이제 사람의 모습은 아니고 그냥 저희들이 협업 로봇의 기본적인 모습이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로봇 청소기가 나왔는데 2003년에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로봇 산업을 이제 했고 초창기에 로봇이 많이 안 팔렸지만 이제는 많이 팔리고 있고 그 다음에 지능형 로봇 산업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삼성에서 주도적으로 또 투자를 하고 있고 저희 나라는 이제 그 전부터 휴머노이드 개발을 위한 또 노력을 하고 있고 스마트 팩토리와 관련된 어떠한 제조 로봇 요 축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서비스와 관련된 축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쪽으로 발전하고 있고 로봇은 그 말뜻은 예전에 무슨 아주 옛날에 소설책에서 나와 있는데 역사는 오래됐어요. 로봇 산업이.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이제 ING로 진행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제 안전성 측면에서 어떠한 전쟁이나 구제 군안 이런 식으로 위험한 환경에서 쓰던 로봇이 이제 가장 많이 좀 이제 활성화가 되고 있었고 리처빌리티 측면에서 보면 이제 핵 관련된 일을 할 때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가기 힘든 곳, 그 다음에 뭐 지하 터널, 수중 터널 뭐 이런데, 그 다음에 이제 워크포스라 그래서 건설, 그 다음에 배 제조 뭐 이런 데서 많이 썼었는데 이제는 이제 이렇게 6가지로 확장이 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필드의 산업 현장에서 밀리터리 로봇. 이게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라 해서 MIT 공대에서 지금은 상당히 진화를 하고 있어요. 산악 지역의 어떤 목표물을 탐지해서 미션을 수행하는 산악 지역이 이게 상당히 가파르고 그 다음에 이제 완만한 도로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시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런 로봇이 필요한 겁니다. 육상의 작전을 이제 수행하는. 그 다음에 이제 레스큐 하는 거, 구해주는 거 있죠. 화재 현장에. 실제적으로 일본에서 소방소에서 사람이 출동하지 않고 로봇이 출동해서 사람을 구출했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뉴클리어 플랜트, 핵 공장, 핵 발전소 이런데 일본에서 또 이제 마이티 마우스라는 로봇의 이름으로 가서 임무를 수행했던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수중이 이제 우리나라 거죠. 해미레라고 하는 로봇이 있어서 수중 작전을 또 수행했던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고려대학교에서 빔을 이제 조립하는 로봇 빔이라 그래서 막대 있죠. 막대 이걸 이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로봇이 가서 좀 조립하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삼성에서 만든 이제 건물 제조, 시프, 배를 제조하는데,
이름이 이제 블래스팅 로봇이라 그래서 그 배가 이제 위아래로 뭐 그 큰 용접을 할 때라든지 뭐 도색을 할 때라든지 조립을 할 때 로봇을 써서 이게 사람이 하려고 그러면 힘드니까 여기다 이제 실제적으로 요 필드라고 하는 건 산업 현장을 이해를 하시면 돼요. 어떤 그 실제적으로 응용되는 데서 활용되고 있는 로봇들이 이렇게 그 우선적으로 어전트라는 게 뭐 당장 급한 이렇게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초창기에는 세이프티, 리처빌리티, 워크포스 세 가지 관점이었는데 워크포스라는 게 이제 강한 힘을 요구하는 거죠. 사람이 이제 하기에 힘든 거를 이제 로봇이 하게 되면 힘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세 가지 관점이 메인 주로 이제 사용되던 거였지만 이제 이렇게 6가지 관점으로 확장돼서 응용이 되고 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쨌든 지금 협업 로봇 저기 12주차에 밀리테크와 협업 로봇 이제 2가지를 이제 살펴보았죠. 여러분들 한 주간도 건강하고 늘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또 요 내용이 있네요. 죄송합니다. 어디에 끝날지를 제가 이게 이제 책에 또 하나가 있는 거죠. 그 유비 로봇인데 실제 연주를 했었던 사례예요. 사람하고 같이 음악을 이해하고 연주를 하는 장면이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뭐 우리나라와 미국과 일본에서 저희들이 앞에서 그 로봇의 종류에 대해서 이렇게 좀 살펴봤는데 그걸 다시 뭐 휴머노이드, 우주용, 산업용, 공공서비스용, 가정용, 의료용으로 나눠서 별이 5개면 가장 기술적으로 우수한데 이 수학 분석이라고 해서 강점, 약점, 기회, 위협 요인으로 분석한 결과예요. 점수를 준 거죠. 그래서 뭐 저희 나라는 우주용 로봇 개발에는 아직까지 조금 미흡하고 별이 5개인 건 없지만 휴머노이드와 공공, 그 다음에 가정용에 좀 이제 기술력이 앞서 있고 보면 일본이 지금 상당히 별이 5개가 많죠. 일본이 주도적으로 지금 끌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나라도 로봇 산업에 대해서 좀 연구개발을 투자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앞으로도 로봇 산업의 시장이 특히 서비스 로봇의 활성화가 기대되는 만큼 그거에 대해서 좀 많이 투자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한 주간도 좀 건강하시고 여러분들이 좀 미리미리 좀 책을 읽으면서 요약 정리를 해두시면 시험 볼 때 상당히 많이 편해요. 제가 또 이제 중간중간에 말씀할 때 유념하세요 중요합니다 한 거는 시험 문제를 반드시 내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럼 책을 좀 많이 읽어보시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